안녕하세요, 광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김서울의 가는 길에 이어서 오늘 수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것에서 좀 보충 설명 또는 수정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3년의 까마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까마귀의 역할이 지금 까마귀가 뭔가 재촉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화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 형상평가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서산에 해진다, 서산 이제 해가 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해진다고 주적입니다 하는 이런 말에서 까마귀는 시간적 배경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인 거죠. 저녁이 다 되어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하다가 좀 말았는데, 강물 자체가 공간적 배경을 나타냈죠. 강물 자체가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이 강물에는 시간성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하고는 좀 다른 거죠. 시간적 배경은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여기 특히 이행에 보면은 제가 속도라고 했는데, 이 속도를 시간의 흐름 정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하니까 조금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강물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물은 공간적 배경이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 시간성을 드러내는 소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설명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익과 비슷하다. 하지만 반대되는 어떤 정서를 나타낼 때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감정이입과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거의 일치할 때도 쓰고 불일치할 때도 쓰는 것인데요. 특히 이 까마귀와 강물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정서는 지금 기다림과 아쉬움, 망설임 이런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화자의 처지 또는 화자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물로서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까마귀와 강물의 어떤 역할이 좀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교과서를 보시면은 44쪽에 있는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4쪽입니다. 이 교과서 44쪽에 있는 슬픔이 기쁨에게는 정호승 시인의 것인데요. 여기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여기서는 슬픔이 화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의인화된 화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쁨이 이제 청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이 기쁨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는 그런 형식의 시였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성찰해 보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를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자,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슬픔이 기쁨에게 이야기하는 투를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운율적인 면에서는 여기서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통사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죠. 무엇을 주겠다, 보여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한방눈, 이거 좀 비슷하네요. 멈추겠다. 또 마지막에는 걸어가겠다, 멈추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장의 형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운율은 주로 이러한 문장의 구조 또는 통사 구조라고 하죠. 통사는 문장입니다. 네, 통사는 문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통사의 구조면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네, 자꾸 화면이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이 시는 운율감을 형성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것은 이제 나는 슬픔이 되겠죠. 슬픔이 기쁨에게 너도 이제 슬픔을 좀 알아야 되겠다. 슬픔의 감정을 좀 네가 이해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슬픔, 너는 기쁨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시인데, 사랑과 비교될 수 있는 이 슬픔, 어떤 슬픔이길래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단 참다운 사랑은 아니겠죠. 참다운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 참다운 사랑이냐?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했으니까 뭔가 이 참다운 사랑에 해당되는 것은 슬픔을 아는 사랑 또는 슬픔 자체가 되겠죠. 이 사랑에 대한 그 관점을 좀 뒤집어주고 있어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이 할머니는 굉장히 가난한 할머니인 것 같죠. 겨울밤에 추운데 귤 몇 개 그거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거 이렇게 좌판에다 놓고 노점 상하시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시죠. 그 할머니의 그 삶을 보면은 굉장히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일 겁니다. 그죠? 흔히 우리가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할머니들, 나물 같은 거 캐가지고 시장에서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 귤값을 깎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인색한 거죠. 그거 뭐 몇 푼이나 된다고. 남지도 않는 장사인데. 근데 이 너는 그 귤값을 깎으면서 뭐 했냐면은 기뻐하고 있어. 기쁨.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에게 할머니 고생하시네요. 제가 이거 다 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그것을 굳이 깎아가지고 귤값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것에 이제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뭐냐면은 굉장히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임에 틀림이 없겠죠. 또는 우리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배려가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기적인 기쁨,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는 기쁨인 것이고, 이 시에서의 기쁨은 이렇게 긍정적인 대상이 아닌 거죠. 부정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게 뭔 뜻일까? 슬픔의 평등한 얼굴. 슬픔의 얼굴이 있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시는 전체적으로 슬픔을 의인화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평등한 모습, 슬픔은 평등하다 이런 속성을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할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평등하다는 것은 이제 서로 뭔가 동격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와 같은 소외된 이웃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어떤 아니고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그래야 평등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 또 살아왔던 어려움들, 또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공감할 줄 아는 삶이 바로 평등한 얼굴이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슬픔이 그러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의 기쁨과 슬픔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봤을 때, 기쁨은 이웃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연민,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상태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슬픔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의 정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지닌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슬픔에 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좀 더 넘어가 보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이 두 시행을 봤을 때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른다는 것은 온라인 클래스 이번 학기에 배웠던 산속에서를 떠올리게 하죠. 방황하고 또 고민이 있을 때,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한 줄기 불빛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자라는 게 산속에서라고 하는 시의 주요한 그 윤리적 기능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는, 여기서 이 시의 너는 나가 어둠 속에서 불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또는 방황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나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누가? 너. 즉 기쁨. 이 기쁨이 여기서는 웃어주지 않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그러니까 이 웃음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이웃이 또 나오는데,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동사자, 겨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 이제 가마니를, 지푸로 된 가마니를 덮어줍니다. 춥지 말라고 덮어주는데, 그 동사자가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사자가 2번 죽은 거예요. 동사자가 또 다시 얼어 죽을 때, 거기 그냥 노상에 동사자가 얼어 죽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 그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그러니까 이 가만히라고 하는 거는 뭐야? 동사자에 대한 관심과 연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무관심한 너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참다운 사랑이 아닌 거죠.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이 눈물은 슬픔하고 통하는 시어죠. 슬픔하고 통하는 시어입니다. 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너는 인색해, 무관심해. 그래서 눈물을 안 흘려. 자, 그런 너를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자, 이 기다림을 주겠다라는 거, 이 시어에서는 또 슬픔과 같은 계열의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다림은 그럼 무엇이냐? 어떤 기다림이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이 내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한방눈 내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좀 크리스마스가 좀 풍성해지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이 한방눈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 한방눈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기쁨과 같은 계열의 어떤 그 시어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한방눈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모르는 그런 기쁨에 해당되는 시어겠죠. 우리가 한방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괜찮지.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그 추위를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대상이 되지만, 어떤 대상에게는, 특히 이제 소외된 이웃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슬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 이웃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한방눈을 바라본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자, 한방눈을 멈추겠다. 그리고 나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웠던 사람들에게,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 보리밭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겨울에 양식이 떨어져요. 겨울에 양식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봄에 나는 그 보리가 봄에 그 어떤 배고픔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은 생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본다면 이 보리밭에 내리는 봄눈들은, 봄눈도 마찬가지고 보리밭도 마찬가지고, 이 시에서 등장하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봄눈은 아까 한방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봄눈은 보리를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보리밭도 긍정적인 그런 대상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뭐야? 희망과 어떤 비슷한 의미의 시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이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희망, 그것이 보리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웠던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걷겠다는 거니까 그냥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아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좀 더 돌아보고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그런 슬픔을 알 때, 그때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슬픔의 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힘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기다림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외된 자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기다림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슬픔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참다운 사랑은 바로 이러한 기쁨만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슬픔을 아는, 기다림의 슬픔을 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그런 요지가 이 시의 주제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과연 우리는 그런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 슬픔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바로 여기 귤값을 깎던 너와 같은 이기적인 삶 또는 이기적인 현대인의 삶 해도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걸 가져야 된다.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특이한 것이 슬픔의 긍정적인 의미, 슬픔을 그냥 다른 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여겼었는데 이 시에서는 슬픔이 진정한 사랑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운율적으로는 무엇을 주겠다.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운율감을 형성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슬픔이 기쁨에게 이야기하는 툭, 전체적으로 의인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슬픔을 화자로하여 기쁨에게 말하는 형식을 사용한 의도는 뭘까요? 의도. 이건 의도는 추측건데 슬픔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면서 의인화되어 말을 하게 하면서 이 슬픔이 바로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3자가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슬픔 자체가 이렇게 주제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그 영화 슬픔과 기쁨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기쁨이가 그 슬픔이를 이렇게 자꾸 배척하려고만 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슬픔이 없는 기쁨이란 없다.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면은 슬픔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이 시도 아마 그런 취지의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었죠. 정호성 시인이 이렇게 어렵게 시를 쓰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호성 시인이 참 여러분들 공부하기에는 좋죠.
그 45페이지에 가시면은 객관적 상한문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챕터는 항만근은 넘어가기로 했죠. 항만근은 패스 하시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작품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55페이지에 보시면, 55페이지에 보시면 그 임춘의 공방전이라는 우리 가전 작품이 나오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공방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방전 왼쪽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요. 공방전 고려 무신정권 시기에 문인인 임춘이 지은 것으로 돈, 특히 엽전을 의인화하여 돈의 폐해를 비판한 가전이다. 아주 풍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의 갈래는 뭐라고요? 이 시의 갈래는 가전이라는 거죠. 가전. 가전은 가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진짜 전이 있겠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사물인 돈을 의인화했다는 거. 그래서 이 가전의 특징은 바로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존 인물도 일부 나오는데 그 실존 인물들이 이제 그 사물의 의인화된 모습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전은 언제적에 많이 지어졌냐면 고려시대 때 지어진 그런 산문 문학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설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 최초의 한문 소설인 김시습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생규장전 같은 금오신화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이 가전은 그 전 단계, 소설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을 가지고 소설이라 한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고려시대 때 산문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은 뭐냐? 전 밑에 또 설명이 나오네요. 전, 그냥 전은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교훈을 전달하는 서사관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전, 사전, 가전, 탁전 등이 있는데, 가전은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생애 성품들을 기록한 것이다. 전이라는 형식적 특징이 두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의 특징이 있는데 이 전들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실제 살아있는 인물처럼 의인화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공방전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돈, 엽전을 의인화한 것인데 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엽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바깥은 동그랗고 안은 이렇게 네모났죠. 그래서 여기서 뭐 상평통포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여기 이렇게 새겨지게 되죠. 요 엽전, 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지금 외양 묘사하는 거죠. 외양을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다. 하며 세상 변화에 잘 대응했다. 자, 이렇게 공방의 인성을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공방은 이렇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준 부분이죠. 세상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력영이 되었다. 자, 지금 관직 진출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홍려경이 되었다. 홍려경 밑에 보시니까 무슨 관직이냐 봤더니 외국에서 방문한 사신들을 접대하는 관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엽전, 즉 돈과 이 외국 사신 맞이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뭔가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죠. 뭔가 이렇게 돈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뇌물을 바친다든가 이럴 때에 돈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비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참남했다는 것은 자기의 그 분수에 넘치는 그런 권력을 많이 휘둘렀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공방이 비를 도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방이 그 임금의 어떤 권력을 이렇게 뛰어넘는 비를 도와서 뭔가 뇌물 수수를 했다든가 매관매직을 했다든가 그런 일에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호제 때는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로 임명했다. 부민후, 그러니까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관직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 염철승,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염철승은 뭐예요? 국가가 전매하는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료. 그러니까 뭐 염철승 근은 굉장히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염철승 근과 굉장히 친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매제도에서 나오는 그런 이득들을 취했다는 얘기겠죠. 염철승 근과 함께 취했다. 그러니까 뭔가 빼돌린 게 많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그렇죠? 그런 부정부패한 그런 관리로 염철승 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모는 원금과 이자다 이런 뜻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 자자가 아들 자자고 모가 어미 모자잖아요. 원금이 어미가 돼가지고 이자를 새끼치는 거죠. 그래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이자 놀이를 한다든가 이득을 봤다는 얘기예요. 공방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국가의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뭐 이자 놀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정한 어떤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자, 국가를 이롭게 하는데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도자기와 철 주조라든가 또는 곡식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농공상이라 하는데 조선시대 신분 계급을 산업공상으로 나누었는데 산은 이제 선비 계급이고 농공이 바로 농사와 공업을 맡는 생산 직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즉 상인들을 천시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건 생산과는 관계없이 유통 정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상인에 대한 얘기는 1학년 때 배웠는 화생전에서도 많이 했었죠. 나를 뭐 장사치로 하는 거냐 그러면서 선생이 이제 기분 나빠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바로 공방이 그런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직종들을 좀 천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익을 가지려고 다투고 물가를 막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글을 지은 분은 바로 그러한 화폐 경제에 대해서 자본 위주 화폐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 뭐예요? 농사죠, 농사. 농자 천하제 대본 그러잖아요. 농사를 버리고 끝은 뭐예요? 돈을 쫓는다든가 상업에 종사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중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바로 공방의 어떤 일대기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의 인성, 그 다음에 관직 진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함, 뇌물수수라든가 매간매직을 저질렀다든가 염찰승 근과 함께 서로 형동생하면서 그런 그 이득을 받다든가 그러면서 나라의 어떤 근간인 농사를 방해하는 이런 폐해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대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략 다음을 보시면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신은 이 글을 지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사신의 논평은 원래 열전에 나오는 즉 실제 어떤 그 일대기를 다룬 역사서들 예를 들면 삼국사기라든가 또는 삼국유사와 같은 그런 실제 있었던 인물들의 열전에서도 등장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전이긴 하지만 열전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사신은 뭐예요? 사신,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인데 이 글에서는 사신은 누구? 임춘이 되겠죠. 삼국사기에서는 김부식, 삼국유사에서는 이련이 이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평가에 관련된 그 형식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황만근에서는 묘비명 형식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묘비명 형식을 사용해가지고 황만근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부모 정기문 쓸 때도 이 묘비명 형식을 차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묘비명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묘비 보시면 이렇게 묘비가 있어요. 그래서 RIP Rest in Peace 그래서 누구 이렇게 이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은 그 묘비 뒷면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일대기를 평가하면서 간단하게 적은 글이 있는데 이 묘비 형식이 바로 그러한 이런 사신의 논평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전의 형식에서의 그 사신의 논평은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주제의식이 다 드러나는 거죠.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쓰이고 있어요. 자, 내용을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줬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충신일까요? 약간 서리법적인 거죠. 충신은 아니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에 충성을 해버린 거지. 충신이 아니죠.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는 얘기죠. 항상 임금의 총애, 임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그 임금의 은덕을 갚아야지만 비의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들의 무리를 심었다. 사리사욕을 채웠고 권력을 남용해서 그 조정에 자기가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챙기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 배척하고 돈으로 매수를 해서 매관매직을 하는 이런 그 형태들을 보였다는 얘기겠지요.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된다. 자, 이 말의 뜻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경계를 분명히 해라. 즉 뭔가 공과 사이의 구분을 좀 명확히 해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서 또는 자기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해서 관직에 등용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공방은 충신은 아니다. 결론.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후에서의 그 공방의 사후의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공방의 사후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폐해를 끼쳤다는 뜻입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공우가 이 화폐를 쓰지 말라고 했나 보죠. 원제도 실존인물, 공우도 아마 실존인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그때부터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하였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글은 공방이라고 하는 즉 화폐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역할을 좀 더 강조하면서 어떤 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공방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 공방을 쫓는, 재물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을 또는 재물만은 탐하는 그런 세태를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계는 경고하고 계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계, 보더라인 그런 뜻이 아니라 경계는 경고를 해준다 라는 뜻이고 훈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굉장히 교훈적인 색채가 있는 거죠. 교훈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은 전체적인 구성이 실존 인물이 살아온 일대기의 구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전기적 구성. 그 다음에 의인화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 이 글의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이 글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해보고 이와 같은 형식이 대상을 형성하는데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글의 형식은 바로 사신의 논평이 뒤에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신의 논평은 바로 작가의 말을 또는 서술자의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서술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작가라고 해도 되지만 서술자의 인식을 직접 전달한다는 거. 직접 전달한다는 점이 이 형식의 기본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성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교훈을 잘 전달한다는 거지.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글을 배워봤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슬픔을 모르는 기쁨은 진정한 그런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에게 반성적으로 성찰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고, 방금 배운 이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와 연관지어서 형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묘비명 형식과 마찬가지로 이 글은 사신의 논평 부분이 따라붙으면서 재물만을 탐하고 이익만을 쫓는 이런 세태에 대한 경고와 훈계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까지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